네, 안녕하세요. 한국 가이던스 김우태입니다. 오늘은 청소년 핵심 역량 검사에 대해서 함께 생각해 보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우선 청소년 핵심 역량 검사 같은 경우에는 왜 하는가 이 검사를 그러면 가장 중요한 것은 자기 이해일 거예요. 왜냐하면 나를 이해하는 것이 진로 결정할 때 굉장히 중요하거든요. 그래서 학생들이 진로 결정할 때 어려움을 많이 겪는 이유 중에 하나는 내가 무엇을 좋아하고 잘하고 나는 어떠한 사람인가, 나는 무엇과 어울리는 사람인가, 이런 것과 나는 언제 행복한가, 이런 자기에 대한 정보가 부족하고, 그 다음에 외부에 대한 정보, 직업에 대한 정보겠죠. 예를 들면은 어느 기업에 들어가는 것이 좋은가, 혹은 그 기업에 들어가서 예를 들면 삼성이라고 한다면 삼성이라는 회사에 들어갔을 때 내가 어느 부서와 잘 어울릴 것인가, 이런 것들에 대한 정보, 즉 자기애와 외부 정보 둘 중에 하나라도 없어지면은 이게 판단이 좀 어려워지거든요. 그래서 여러분들에게 외부 정보는 사실은 진로 수업 시간을 통해서나 아니면은 여러 가지 다양한 활동들을 통해서 여러분들이 접할 수 있는 기회가 많이 있을 텐데, 의외로 나 자신을 이해할 수 있는 시간은 굉장히 부족한 게 현실인 것 같아요. 그래서 이런 청소년 핵심 역량 검사 같은 진로 검사를 통해서 자신에 대한 이해를 좀 할 수 있을 것 같아요. 이 검사에서는 나는 어떠한 역량을 갖추고 있는가를 이해할 수 있고요. 동시에 나와 어울리는 직업 세계는 어떤 것이 있을까도 생각해 볼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리고 오늘은 그러기 위해서 합리적인 의사 결정, 그다음에 정보 탐색 및 활용, 그다음에 일과 직업에 대한 올바른 가치관 및 태도, 이런 것들에 대해서 잠깐 생각을 해보려고 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검사 결과를 통해서는 요 1번과 2번 정도를 좀 구체적으로 확인해보고 알아볼 수가 있을 것 같아요. 우선 이 핵심 역량 검사에서 말하는 역량, 좀 말이 어렵다고 느끼는 친구들도 있을 텐데 쉽게 표현하자면 능력이랑 아주 유사한 단어라고 볼 수 있을 것 같아요. 특정 상황이나 직무에서 효과적이고 우수하게 그 업무를 수행해낼 수 있는 개인의 특성, 내적인 특성을 이야기하는 거거든요. 이런 거 팔이 길다, 몸이 튼튼하다 이런 거 외적인 특성인데 역량은 내적인 특성이에요. 그래서 쉽게 풀어서 설명해 보자면 어떤 업무나 과제를 냈을 때 그것을 잘 수행할 수 있는, 해낼 수 있는 개인적인 특성 혹은 능력, 이런 것을 우린 역량이라고 부른다는 거예요. 그러면 어떤 사람은 신체적인 능력이 뛰어나기 때문에 그런 신체적 능력을 활용할 수 있는 것과 잘 어울리겠죠. 그런 업무나 과제. 근데 또 어떤 사람은 머리 쓰는 걸 좋아하고 분석하는 걸 좋아하기 때문에 몸 쓰는 것보다는 조금 분석하는 쪽의 업무가 잘 맞겠다. 이렇게 자신의 특성에 맞춰서 조금씩 다른 업무나 과제가 있을 거예요. 어울리는 것이. 그것들을 한번 이 검사에서는 역량이라고 정의하고 어떤 역량이 나에게 있을까를 판단해 볼 수 있도록 정보를 제공한다. 이렇게 볼 수 있을 것 같아요. 보시면 이렇게 검사 신뢰도가 나올 거예요. 그럼 신뢰도에는 이제 신뢰도에 yes가 나와야지 신뢰할 수 있다는 뜻이고요. 만약에 여기 아니오가 나왔다면 검사 결과를 우리가 해석하는 데 좀 주의가 필요하다. 그리고 신뢰하기가 조금 어려워질 수 있다라는 것을 좀 염두하셔야 돼요. 무응답수가 15개 이상이면 당연히 너무 풀지 않은 문제가 많기 때문에 신뢰할 수 없다는 뜻이겠죠. 이거를 검사 신뢰도 체크가 되신 상태에서 검사를 해석하시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이제 진로 역량 프로파일이라고 해서 핵심 진로 역량 큰 카테고리로 4개가 제공이 돼요. 의사소통 능력부터 대인관계, 예술과 기술, 문제 해결 이렇게 있는데 이 능력들은 여러분들이 앞으로 사회나 아니면 대학에 진학을 하거나 사회에 취업을 했을 때 사람들이 굉장히 중요하고 핵심적인 역량이다라고 보는 것들이에요. 즉 여기에 있는 능력들이 전부 다 뛰어날 수는 없지만 이 중에서 자신이 어떤 부분이 뛰어난가에 따라서 어느 학과 혹은 어느 동아리, 어느 취업할 수 있는 기업의 부서 이런 것들이 어울리는 것이 따로 있다라는 거죠. 그리고 11개의 세부 진로 역량이 있는데 하나하나를 좀 살펴보려고 해요. 여기 T점수가 이렇게 나와 있잖아요. T점수가 나와 있는데 40부터 60점 사이가 보통이란 뜻이거든요. 제가 펜을 조금 바꿔볼게요. 만약에 여러분이 40점에서 60점 사이가 나왔다. T점수가. 그러면 보통의 영역이에요. 이거는 보통이다. 그러면 내가 만약에 60점을 초과한다. 60점을 넘어가요. 그러면 높은 수준이 되는 거고요.
40점 밑으로 떨어지면은 낮은 수준이 되는 거겠죠. 그럼 여기 지금 예시를 보면 73.8이라고 나온 정보 습득력은 요 결과표 상당히 높은 수준의 정보 습득력을 가지고 있다라고 보는 거고요. 여기 32.5 같은 경우에는 그렇게 높은 수준으로 나온 건 아니라 낮은 수준이겠죠. 왜냐하면 40 미치니까. 여기도 낮은 수준. 그러면 여기 44.8 이런 정도는 보통에 해당한다. 우리가 이렇게 볼 수가 있을 거예요. 자, 첫 번째 역량인데요. 의사소통 능력이에요. 의사소통 능력. 의사소통 능력은 언어적 정보를 정확하게 이해하고 자신의 생각을 표현하는 것이에요. 그러니까 두 가지가 있는데요. 내가 말을 잘한다 뿐만이 아니라 타인의 의견을 잘 이해할 수 있다. 예를 들면 어떤 사람은 너 참 머리 예쁘다 이렇게 말했는데 너 나 지금 비꼬는 거니? 이렇게 말한다면 의사소통이 잘 되고 있을까요? 안 되고 있는 거죠. 왜냐하면 내가 표현한 것을 상대방이 정확하게 이해하지 못했던 거예요. 혹은 내 표현 능력이 상대방으로 하여금 오해를 하게 만들었을 수도 있죠. 그래서 이런 것들이 굉장히 의사소통 능력이 내가 잘 말하는 것이라고 생각하는 분들도 있는데 사실은 잘 듣는 것에서 잘 말할 수 있는 거예요. 상대방이 무엇을 말하는지를 알아야 그 다음에 나의 말을 정확하게 그 사람에게 전달할 수 있는 거죠. 그래서 제일 첫 번째가 정보 습득력이에요. 타인에게서 들어오는 언어적 정보를 정확하게 이해하는 거예요. 이거 여러분 면접 같은 거 볼 때 질문에 동문서답하는 사람 굉장히 많거든요. 예를 들면 A 뭐 당신이 이런 경험이 있습니까? 라고 물어봤는데 말하다 보니까 다른 말하고 있는 사람들 정말 많아요. 상대방의 말을 정확하게 이해하지 못한다는 거죠. 정보 습득력이 떨어지는 경우겠죠. 뭐 타인의 말을 정확하게 듣지 않으면 이 정보 습득력이 떨어지죠. 이것도 습관이 좀 제대로 안 돼 있으면 굉장히 어려워요. 우리가 뭐 유퀴즈 온 더 블럭이나 이런 예능 프로그램 보다 보면 유재석님을 굉장히 칭찬하는 사람들이 많잖아요. 그 칭찬 중에 첫 번째가 잘 듣는다예요. 잘 듣는다. 저희 동영상으로 보여드리고 싶은데 그 저작권 관련 이슈가 있어서 저희가 정확하게 보여드리지 못하는데 유재석 아저씨가 이제 그 듣는 모습을 보잖아요. 그러면 상대방의 말을 끝까지 듣고서 물어봐요. 그런 것들이 바로 유재석 아저씨가 정보 습득력이 굉장히 뛰어나고 이를 바탕으로 자신의 의사 전달력이 아주 뛰어난 사람이다. 즉 유재석님은 의사소통 능력이 아주 뛰어나다 이렇게 볼 수 있겠죠. 그래서 의사 전달력은 자신의 생각이나 의견, 감정을 표현할 때 말로써 전달하는 것. 그럼 문장 표현력을 볼까요? 글로써 표현하는 것이에요. 그래서 의사소통 능력은 말만 잘한다가 아니라 사실은 말과 글 두 가지 다 포함된다고 볼 수 있을 거예요. 그리고 두 번째는요, 이 의사소통 능력에 굉장히 중요한 영향을 주는 것이 우리가 말하는 것뿐만 아니라 글 쓰는 것도 의사소통이라고 그랬잖아요. 문해력, 문장을 이해하는 능력이 부족해지면은 글을 이해하는 능력이죠. 글을 이해하는 능력이 부족하면은 당연히 의사소통 능력은 저하될 수밖에 없어요. 사실은 글을 잘 쓴 자신의 생각을 정리하고 글을 쓸 수 있는 사람 혹은 타인이 정리해놓은 글을 읽고서 이해할 수 있는 사람은 말하는 거나 말 듣는 것, 말하는 것은 더 쉬운 레벨이기 때문에 문해력이 뛰어난 사람들은 말하고 듣고 하는 것이 쉬워요. 훨씬 쉽게 느껴지거든요. 그래서 문해력이 부족한 사람들은 타인의 의견을 잘 이해하지 못하고 혹은 타인이 글로써 정리해 놓은 아주 자세한 의견을 이해하지 못하는 경우가 생겨요. 그렇기 때문에 나의 생각을 말해보세요라고 하면 굉장히 어려워요. 그리고 효과적으로 전달하기도 어려워지는 거죠. 최근에 EBS에서 다큐멘터리를 하나 한 게 있는데요. 당신의 문해력이라고 해서 읽지 못하는 사람들이 있다. 읽기 능력이 격차가 심각하고 단군 이래 이런 교실은 처음이다라는 거예요. 실제로 제가 초등학교에 어떤 선생님께서 말씀하시기로는 한 교실에 6학년과 1학년의 수준 차이가 나는 아이들이 실제 존재한다. 이렇게 말씀하실 정도였거든요. 그래서 만약에 이 문장 표현 능력과 그 다음에 글을 읽는다는 것은 정보를 습득한다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정보 습득력과 문장 표현력 두 개 다 떨어지는 사람은 당연히 의사소통 능력이 저하될 수밖에 없겠죠. 그러면 의사 전달력도 저하될 수밖에 없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책을 읽으셔야 돼요. 책을 읽으셔야 되고 어려운 책을 읽는 게 아니라 내가 교과서에 있는 책들, 교과서에 있는 단어와 표현들은 충분히 이해하실 수 있는 정도의 문해력을
갖추셔야 돼요. 그게 최소한의 문해력이에요. 근데 내가 교과서를 읽을 때 잘 모르겠다든지 혹은 선생님의 수업 시간에 하는 어휘들을 내가 잘 이해하지 못한다. 이렇다면은 사실 의사소통 능력에 문제가 있을 수 있다. 이렇게 생각할 수가 있거든요. 보시면 소프트 스킬이라고 해서 요즘에 취업할 때 정말 중요하게 생각하는 기업에서 꼭 평가하는 능력이 있어요. 바로 커뮤니케이션 능력. 이걸 우리나라 말로 하면 의사소통 능력이죠. 첫 번째, 경청. 이게 뭐예요? 정보 습득. 두 번째, 이 사람이 무엇을 말하고자 하는가를 공감하고 거기에 대해서 정확하게 말하거나 듣거나 하는 것들. 이런 것들이 뭐예요? 커뮤니케이션 능력인데 이거를 우리는 여기 앞에서는 뭐라고 말했냐면 의사소통 능력이라고 이야기를 한 거죠. 제가 좀 지워볼게요. 의사소통 능력. 그렇죠? 여기 보면은 감정을 표현한다라고 되어 있어요. 감정을 표현한다. 여기도 감정을 표현한다. 공감 능력에 해당이 될 거예요. 감정. 이 사람이 말하는 것을 단순히 말만 듣는 것이 아니라 비언어적인 언어로는 표현하지 않지만 아, 저 사람이 화나 있다. 흥분하고 있다. 혹은 저 사람은 지금 굉장히 기뻐하고 있다. 이런 것들을 공감할 수 있는 능력 또한 이 소프트 스킬에 해당이 된다는 거예요. 소프트 스킬은 말랑말랑한 스킬이잖아요. 그러니까 정신적인 어떤 마음의 감정적인 능력을 이야기하는 거거든요. 이런 것들이 실제로 취업할 때 이렇게 팀별로 회의하거나 같이 회사 생활을 할 때 너무너무 중요하기 때문에 이 소프트 스킬을 측정해서 AI나 혹은 지금 여러분이 검사하셨던 심리 검사 같은 걸로 테스트해가지고 기업에게 알려줘요. 이 사람은 경청하려는 자세가 있어요. 공감 능력이 뛰어난 것 같아요. 정확히 말하고 들을 수 있는 능력을 갖추고 있어요. 커뮤니케이션, 의사소통 능력이 뛰어난 사람이에요. 그러면 기업에서는 뽑고 싶은 사람이다. 이렇게 판단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나 커뮤니케이션 능력, 의사소통 능력 떨어져도 괜찮아. 이렇게 생각하시면 안 된다는 거예요. 여러분 앞으로 미래에 정말로 중요한 능력이 될 거기 때문에 이것을 개발하기 위해서 노력하셔야 돼요. 타인의 제일 첫 번째 경청하는 자세가 제일 중요하겠죠. 무엇을 말하는가 그거를 잘 알아야 되고 그 사람이 어떠한 마음일까 공감할 수 있어야 되고 그리고 그 사람의 마음과 이야기한 것들 언어적 비언어적 표현을 합쳐서 나의 의견을 말하고 쓰고 할 수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자, 그래서 방금 전에는 이제 의사소통 능력이 왜 중요한지에 대해서 살펴봤고요. 대인관계 능력도 굉장히 중요한데요. 왜냐하면 우리는 앞으로 혼자 일하게 되기보다는 여럿과 함께 일하는 경우가 더 많아진다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수업도 혼자 하는 것보다는 조별로 지금 물론 이제 방역 수칙 같은 것 때문에 조금 개인적으로 하는 것이 많아질 수도 있지만 나중에 이런 상황이 좀 정리가 되고 나면 팀별로 하는 활동들이 많아질 거예요. 대인관계 능력은 공동체 의식을 갖고 타인과도 관계를 맺을 수 있는 능력, 자연스럽게. 그 다음에 뭐 할 수 있다? 타인에 대한 이해를 바탕으로 협력을 할 수 있다. 즉, 다른 사람과 함께 일하고 살아갈 수 있는가라는 거예요. 우리가 리더십과 팀워크, 사교성 이렇게 세 가지가 있는데요. 리더십은 물론 리더로서 이끌고 통솔할 수 있는 능력도 있지만 내가 팀장이거나 아니면 반장이거나 회장이 아니더라도 내가 조원으로서 팀원으로서 학생회 일원으로서 나만의 리더십을 발휘할 수 있어요. 즉 팀장은 팀장의 리더십이 있고요. 반장은 반장의 리더십이 있고 일반적인 학생들은 일반적인 학생의 능력에 맞는 리더십이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나는 리더가 아니니까 리더십을 발휘할 필요 없어. 이렇게 생각하는 것이 아니라 내가 처한 환경에서 우리 조직이 최대 좋은 어떤 결과를 얻기 위해서 나는 어떠한 것을 해야 되는가 이걸 생각하고 행동에 옮기는 것이 리더십이에요. 예를 들어 볼게요. 우리가 발표 수업을 해요. 근데 PPT가 망가져가지고 파일이 안 열리는 거예요. 근데 우리 팀장이, 우리 조장이 어떡하지? 이거 아무래도 안 될 것 같아. 선생님한테 그냥 말하고 하지 말자. 이렇게 말했어요. 근데 내가 생각할 때는 난 PPT를 빨리 만들 수 있으니까 지금 당장 컴퓨터를 잠깐 빌려서 한 5분 정도만 각자 내용을 말해주면은 일단 발표는 할 수 있을 것 같아. 이렇게 생각해서 내가 PPT 만들 테니까 일단 내용을 불러줘 볼래? 해서 빨리 PPT를 만들었어요. 그러면 나는
조언으로서 우리 조직에 가장 좋은 결과를 내기 위해서 나의 능력을 발휘한 거예요. 그게 바로 리더십이라는 겁니다. 그래서 리더십은 꼭 리더만 할 수 있는 건 아니에요. 나는 어떠한 리더십이 있을까? 이거 한번 생각해 볼 수 있을 것 같고요. 그리고 팀워크, 집단 안에서 문제가 발생할 수 있죠. 문제가. 그리고 나와 다른 의견이 있을 수 있어요. 그래도 타인을 이해할 수 있는 것. 그리고 내가 때로는 양보하고 상대방의 의견을 들어주고 협력할 수 있는 능력이에요. 그럼 팀워크가 떨어지는 사람은 어떤 특징이 있을까요? 협력이 어려워요. 타인을 이해하지 못해요. 자신의 의견만을 내세워요. 이게 팀워크가 낮은 사람의 특징이겠죠. 그럼 이런 사람은 회의할 때 이런 사람이 있어요. 내 의견만 자꾸 내요. 그러면은 회의가 잘 진행될까요? 수업이 잘 진행될까요? 안 되죠. 그럼 팀워크가 깨지면 결과도 안 좋게 나와요. 그럼 기업이나 대학이나 혹은 우리 조에서 이런 사람이 있으면 좋을까 싫을까? 싫어지죠. 그럼 이런 사람을 자꾸 이렇게 우리 팀에서 멀리하게 되는 거죠. 즉 팀워크가 떨어지는 사람은 조직에 속해서 좋은 성과를 내기 어렵기 때문에 기업에서도 이 사람을 채용하고 뽑기가 부담스러운 사람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팀워크는 반드시 여러분이 향상시켜야 되는 가장 핵심적인 대인관계 능력 중에 하나예요. 그럼 우리가 대인관계가 왜 중요하냐? 제가 팀워크 아까 핵심적이라고 말씀드렸잖아요. 여기 아래 보시면은 어, 2020년 채용 트렌드라고 나와 있어요. 이게 바로 소프트 스킬이 굉장히 중요한 역량이다라는 건데 긍정적으로 협업할 수 있는가? 그 다음에 리더가 무언가 조직이 무언가 할 때 그 사람을 따라갈 수 있는가? 그 다음에 다양성, 나의 의견만이 아니라 타인의 의견도 인정해주고 이해해줄 수 있는가? 그 다음에 자신의 업무에 책임감을 갖고, 즉 자신의 조직이 하고 있는 일이 있잖아요. 예를 들면 우리가 음료수를 개발한다. 그럼 이 음료수가 잘 되기 위해서 내가 어떠한 일을 해야 되는가? 라는 업무에 대한 책임감. 이게 바로 제가 말했던 조언이나 팀원이 가는 리더십이라고 하는 거죠. 내가 하고 있는 업무가 잘 되려면 나는 어떠한 일을 해야 되는가? 이것을 생각하는 것이 새로운 패러다임의 리더십이다. 이렇게 볼 수 있어요. 그래서 여기 제가 2017년도 자료긴 한데요. 삼성이랑 서울대학교 이런 데서 보면은 리더십, 협력, 공동체 의식 함께 살아가는 거죠. 이런 것들. 그다음에 삼성도 서울대에서는 이게 굉장히 중요한 인재상이라고 생각했어요. 이런 사람을 뽑고 싶어요. 이런 거 책임감도 갖고 있고 또 자신을 조직의 어떤 목표나 내가 속한 그룹의 목표를 위해서 자신을 조금 희생할 수 있는 사람들. 그 다음에 삼성그룹도 마찬가지죠. 책임감. 이게 제가 말씀드린 리더십 같은 거죠. 여기 아래 협업. 그 다음에 공동체 의식. 같이 함께 팀으로서 활동할 수 있는 것들이 굉장히 중요한 가치라고 보고 있다는 거예요. 그리고 삼성에서 인재상 우리는 이런 사람을 뽑고 싶어요 라고 할 때도 소통이 굉장히 중요한 것이다 라고 보고 있잖아요. 그렇죠? 소통. 그래서 이런 대인관계 능력과 의사소통 능력 이것이 함께 잘 이루어질 때, 잘 성장할 때 이런 기업이나 대학에서 원하는 꼭 함께 일하고 싶은 매력적인 사람으로 우리가 비춰지고 실제로 그런 사람으로 성장해 나가는 것이다. 이렇게 볼 수 있어요. 그래서 이 청소년 핵심 역량 검사에서 두 개 본 것이 굉장히 중요한 역량이라는 걸 말씀드렸고요. 요거는 이제 좀 개인적으로 필요한 분야가 있을 거예요. 예술 기술. 예술적이나 기술적인 능력의 이해가 좀 빠르고 굉장히 활용하고 능력이 있는 사람들인데요. 음악이나 미적 감각 이쪽은 이제 음악 쪽은 아무래도 음대라든지 이런 쪽에 많이 지원을 하게 되겠죠. 그거는 어느 정도는 뭐 선천적으로 타고나는 것도 있지만 이것도 후천적 노력에 의해서도 향상되기도 해요. 음악이나 미적 감각은 아마 예대나 예고 혹은 이런 예술계에 종사하려는 사람들이 조금 더 많이 관심이 있을 거고요. 이쪽에 높은 역량을 갖추고 있을 거라고 생각이 들어요. 요거는 특수한 분야니까 이 정도만 설명하고 넘어가겠습니다. 그 다음에 신체 능력이 있는데요. 신체 능력도 이제 체대라든지 아니면 군인, 경찰, 소방관 이렇게 좀 신체적 능력을 굉장히 중요하게 생각하는 분야에서 뛰어난 사람들을 좀 선호하게 될 것 같아요. 기술 능력인데 요건 이제 공과대학 쪽이라든지 아니면 조선 아니면 건축 이런데
기계를 분해하거나 조립하는 것을 좋아하고 도구를 잘 활용할 수 있는 능력이에요. 예술기술 능력은 이 정도만 하고 넘어가겠습니다. 마지막으로 문제 해결 능력인데요. 문제 해결 능력은 우리가 수많은 문제 상황이라는 것이 발생해요. 회사에서도 정말 좋은 제품을 만들었는데, 예를 들면은 저희가 삼성전자에서 만들었던 갤럭시 노트 7이었나요? 굉장히 좋은 폰이었다라고 생각했는데 막상 뚜껑을 열어보니까 핸드폰이 자꾸 이제 불탄다든지 폭발한다든지 이런 문제가 생겼잖아요. 이런 문제 상황이 발생했을 때 적절한 방식으로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능력이에요. 어떤 사람은 문제 해결 방식을 폰이 터지는데 이거를 그냥 걷다가 케이스 뭐 안전한 거 씌워서 터져도 괜찮게 만들어주면 되지 않아? 이런 식으로 문제를 해결한다면 그건 올바른 방식일까요? 아니라는 거예요. 근데 이런 식의 아이디어를 낸 사람도 있을 거예요. 혹은 어떤 사람은 배터리 용량을 줄이면 안 터질 것 같아. 그것도 좋은 방법일 수 있죠. 하지만 그렇게 되면은 사람들이 핸드폰을 사용할 때 배터리 용량이 줄어드니까 불편할 거란 말이에요. 결국엔 그 적절한 방식을 찾아내는데 굉장히 어려움이 많았어요. 그래서 이런 문제 해결 능력이 뛰어난 사람을 뽑고 싶은 이유가 뭐냐면 모든 기업은 문제 상황이 발생한다는 거기 때문에 그래요. 여기 네 가지가 있는데 첫 번째 창의력. 다른 사람과는 좀 다른 방식의 문제를 해결하는 것. 이게 창의력인데요. 예를 들면 이런 게 될 수 있을 거예요. 겨울철에 강풍이 불면은 이렇게 문을 열었다가 그냥 놓고 가면 문이 확 닫혀서 아이들이나 유모차나 아니면 노약자가 있을 때는 그 문에 꽝 하고 부딪히는 경우가 생기거든요. 지하철에서 특히 많이 생겨요. 지하철 계단 내려갈 때 바람이 확 세지기 때문에. 그래서 여기 라우드 캠페인이라는 데서 이렇게 거울에 스티커를 거울 스티커를 문에다 부착해서 이 부분에 사람이 보여요. 문을 열 때. 그러면은 사람이 보이면 문을 잡아주세요라는 캠페인을 한 거예요. 여러 가지 의견이 있었을 거예요. 이렇게 문을 자꾸 닫히는데 지하철에서 이거 어떻게 해결하지? 어떤 사람은 광고를 붙이자, 어떤 사람은 A4로 문을 쭉 잡아주세요라고 붙여보자. 다양한 의견이 있었을 거예요. 아니면 기계 장치를 붙여서 문이 서서히 닫히도록 해보자. 근데 기계 장치를 붙이려면 돈이 너무 많이 드는 거예요. 전국 지하철에 다 붙여야 되는데. 그래서 이거 한 장에, 스티커 한 장이 얼마 안 하잖아요. 몇천 원이면 될 것 같은데. 이런 스티커를 붙여서 뒷사람이 보이게 만들면 잡아줄 것 같은데? 눈에 확 띄는 노란색 같은 거 거울이 보이게 만들면 확 보이잖아, 사람은. 그러면 잡아주지 않을까? 실제로 해봤더니 엄청나게 효과를 봤다는 거예요. 아주 저렴한 비용으로. 이게 뭐다? 생각하지 못했던 독창적인 아이디어로 문제를 해결하는 창의력. 그래서 창의력은 문제 해결 능력과 아주 밀접한 관련이 있어요. 창의력이 높은 사람들이 굉장히 우수한 문제 해결 능력을 보여준다는 거예요. 그럼 창의력이 높으려면 어떻게 해야 되냐? 자신이 알고 있는 경험한 것들이 많으면 많을수록 하나의 문제가 생겼을 때 알고 있는 게 많으면 여러 가지를 연결해 볼 수 있겠죠. 그렇죠? 근데 이것도 마찬가지예요. 스티커를 통해서 실제로 강남역에서 다른 방식으로 스티커를 통해서 문제를 해결했던 경험이 있었던 회사였거든요. 그러니까 비슷한 의뢰를 받았을 때, 여기도 스티커를 적용해 볼 수 있을까? 경험이 많으면 창의력도 올라갈 가능성이 높아져요. 그래서 여러분이 동아리 활동이나 아니면 학교 활동 같은 거 열심히 하시는 게 아무 의미 없는 것이 아니라 나의 다양한 경험들을 통해서 나의 창의력을 올려줄 수 있는 방법이 될 수 있다는 거죠. 자, 두 번째는 수리력인데요. 문제를 해결할 때 요즘에 빅데이터 같은 거, 수리력, 분석력, 요 두 가지를 합치게 되면은 숫자나 도표, 정보를 이해하고 수학적 개념을 활용해서 문제를 해결한다. 요즘에 굉장히 중요한 능력이죠. 예를 들면 뭐 파이썬이라든지 아니면 프로그래밍, 코딩 배우잖아요. 이런 걸 통해서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어떤 서비스를 제공한다든지, 그 다음에 분석해서 빅데이터를 분석해가지고 어, 문제 해결할 수 있는 실마리를 찾는다든지 이런 것들이 굉장히 수리력과 분석력을 통해서 문제 해결을 하는 대표적인 부분이라고 좀 볼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래서 분석력은 그 원인이 뭘까? 여러분한테 데이터를 주어준다고 해도 이만큼의 데이터가 있는데 이 데이터를 분석할 수 있는 능력이 없으면 원인을 찾기가 어려워요.
그래서 요즘에 데이터 사이언티스트라든지 아니면 그로스 해커 같은 데이터를 분석하는 직군에 있는 사람들이 굉장히 높은 연봉을 받고 기업에 스카웃되는 경우가 많거든요. 그 이유가 바로 뛰어난 수리력과 뛰어난 분석력을 갖추고 있었기 때문에 그래요. 그래서 여러분 수학을 잘 이해하시고 공부하시면 나중에 도움이 많이 될 거예요. 네, 마지막으로 문제 해결의 마지막은 사고력이에요. 사고력. 제가 방금 말씀드렸죠? 바로 해결하는 것이 아니라 바로 해결이 안 될 수 있죠. 끊임없이 생각하여 다양한 방식으로 접근하고 문제를 해결하는 능력이에요. 두 번째는 이제 문제 해결 능력이 뛰어난 사람이다. 창조적 논리적 사고, 분석력 같은 거죠. 창의적으로 생각하고 분석적, 논리적, 수학적 사고를 바탕으로 문제를 해결하려는 방식들. 그다음에 여기에서 침착함을 유지하고 그다음에 갈등 상황에 효율적으로 대처하는 방식을 배우는 사람들 혹은 그런 방식을 알고 있는 사람. 여기 아래 미로를 찾아가는 것처럼 우리는 여러 가지 난관에 있을 수 있는데 그걸 찾아가는 방식을 경험하거나 알아낸 사람. 그래서 우리가 중고등학교 시절에도 다양한 문제가 있을 수 있어요. 인간관계의 문제가 있을 수도 있고 학업적 문제가 있을 수도 있죠. 나는 왜 수학 성적이 안 올라갈까? 이것도 문제잖아요. 그럼 이거를 어떻게 해결할까를 고민하는 사람이 있고 그런 사람들은 문제 해결 능력이 높은 거겠죠. 그리고 어떤 사람들은 이거를 그냥 나는 문제가 있네 이러고 그냥 지나가요. 그럼 그런 사람들은 문제 해결 능력이 어떨까요? 떨어지게 되는 거죠. 그러면 창조적인 논리적인 사고를 잘 하지 못하게 되고 이 갈등 상황을 해결하기보다는 회피하는 거죠. 갈등 상황을 대처해서 적절한 방식으로 대처하는 게 아니라 회피하려고 한다면 문제 해결 능력은 떨어진다는 거예요. 수학을 못해 라는 갈등 상황이 발생한 거예요. 난 수학을 못해. 그러면 그걸 어떻게 해야 될까를 생각하다 보면은 사고하게 되겠죠. 어떤 방식으로 해볼까? 근데 그걸 대처하지 않고 회피하는 사람은요, 문제 해결 능력이 떨어져요. 그래서 여러분, 수많은 문제를 만날 거예요. 갈등을 만날 거예요. 거기서 회피하지 마시고 어떻게 하면 해결할까를 고민하시는 것, 그 행동, 그 생각 자체가 여러분의 문제 해결 능력을 높여줄 수 있을 거다. 문제 상황이 발생했을 때 우리는 일단 수리력과 분석력 같은 걸 통해서 왜 문제가 일어난지 원인을 파악하고, 그렇죠? 그 다음에 필요한 우리가 활용할 수 있는 정보가 있는지를 분석해서 기존의 방식대로 해도 되지만 해결하지 못했다면 독창적인 다른 아이디어로 문제를 해결하려는 노력을 하는데 끊임없이 문제 해결이 될 때까지 하는 것. 이게 바로 문제 해결 능력이라는 거예요. 그리고 이런 사람을 기업에서는 정말 중요한 사람이라고 생각하고 이런 사람들이 굉장히 높은 연봉과 그에 맞는 대우와 존중을 하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여기 있는 능력들을 하나씩 개발할 수 있다면 그래서 이런 것은 사실은 문제 해결 능력은 뭐 내가 과학을 잘하면 올라가요, 수학을 잘하면 올라가요, 뭐 이런 개념이라기보다는 일상생활에서 내가 맞닥뜨리는 모든 문제 상황을 이러한 형태로 조금씩 생각해 나가는 습관 같은 거예요. 수학을 못해요? 왜 못할까를 생각하는 거죠. 그리고 내가 학원을 갔는데 해결이 안 됐어요. 그럼 뭐예요? 생각하지 못했던 다른 방식으로 문제를 해결해 보려고 하는 거예요. 그래? 학원 가서 해결이 안 돼? 그럼 혹시 다른 걸 해볼까? 학교에서 공부해볼까? 선생님한테 물어볼까? 아니면 다른 온라인 강의를 찾아볼까? 이런 식으로 다양한 방식으로 접근하는 거. 여기 사고력이 있죠? 다양한 방식으로 접근해서 문제를 해결하려는 능력. 그래서 이런 것들을 반복하다 보면 이게 자신의 습관처럼 남게 되고 회사나 기업이나 대학이나 어디서든지 문제 상황이 발생했을 때 이것을 자신의 습관처럼 생각하는 이렇게 돼서 문제 해결 능력이 높아지는 거예요. 여러분들 이걸 습관처럼 매일 내 일상에서 적용해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여러분 검사 결과지에 보면은 자신의 개인 강점이라고 해서 1순위부터 3순위까지 가장 높은 것을 이렇게 점수를 적어 놨을 거예요. 요거를 참고하시면 되고, 만약에, 자, 펜을 좀 바꿔볼게요. 만약에 1순위 세부 진로 역량과 2순위가 동일하다면 점수가 그렇다면은 두 역량 모두 비슷한 수준으로 간주하고 둘 다 나의 1순위다. 이렇게 생각하면 될 것 같아요. 그리고 타인과 비교해서 높다는 뜻이 아니라
내가 가진 역량 중에서 높은 역량이에요. 그러니까 이건 타인과 비교하는 것이 의미가 없습니다. 그래서 자신만을 생각하면 돼요. 자신이 가장 가지고 있는 강점이 무엇인가? 이거를 집중하면 되고요. 그리고 두 번째 결과표가 있어요, 여러분에게. 거기 보면은 진로 역량과 어울리는 추천 직군을 해요. 근데 이거는 추천이고 랜덤으로 되는 것이기 때문에 내가 원하는 게 꼭 내 직업이 안 나올 수도 있어요. 염두에 두시면 좋을 것 같아요. 그래서 예를 들면 여기는 지금 추천 직군이 잘 안 보이시니까 확대를 한번 해볼게요. 추천 직군이 법률, 소방, 경찰. 그래서 당신과 어울리는 대학은 관련 학과는 법학과, 아니면 행정학과, 경찰학과, 경찰행정학과 이런 것들이 있을 수 있습니다. 라고 여러분에게 추천해 주는 거예요. 꼭 이 학과를 가야 됩니다. 이런 뜻이 아니라 너의 역량이 이런 것과 잘 어울릴 것 같은데 라고 말해주는 것이기 때문에 여러분이 참고 삼아서 자신의 진로나 학과를 결정할 때 참고만 하시면 될 것 같아요. 그리고 이 결과표를 보실 때 어떻게 보시는 거냐면 이쪽에 검은색 바가 있고 검은색 막대 그래프와 회색의 막대 그래프가 있을 거예요. 그럼 검은색은 현재 나의 점수예요. 그리고 직군. 여러분이 아까 전에 직군 뭐였어요? 법률, 경찰, 소방 관련직이었죠. 이 직군에서 필요한 역량은 4.5다 이런 뜻이에요. 그러면 나의 역량이 4.3이면 비슷한 수준으로 현재 내가 역량을 가지고 있다 이렇게 생각할 수도 있죠. 근데 그 옆에 거 한번 볼게요. 그럼 법률 관련된 일에서는 의사 전달력이 굉장히 중요한 역량이에요. 높은 수준을 유지해요. 여기 4점 이상이 되면은 높은 수준이잖아요. 중요한 수준인 거죠. 근데 내 의사 전달 능력은 2.8이에요. 그럼 어떤 뜻일까요? 이 일을 하면 안 돼. 이런 뜻이 아니라 너와 이 일이 어울릴 것 같은데 의사 전달력만 조금 높여주면 되지 않을까? 왜냐하면 너는 문장 표현력과 정보 습득력은 굉장히 이 역량에 맞게 너랑 잘 어울려. 그러면 이 부분만 조금 보완하면 될 것 같아. 그럼 이 부분은 내가 연습하고 역량을 개발해 나갈 수 있을 거예요. 그래서 검은색과 회색, 회색은 필요한 역량, 검은색은 해당 직군에서 나의 현재 역량을 나타내는 거예요. 그럼 이 친구는 지금 미적 감각은 굉장히 역량이 높은데 이 직군에서는 법률과 소방, 경찰 직군에서는 미적 감각은 그렇게 필요하지 않아 라고 이야기를 하는 거죠. 그렇죠? 그래서 이런 것들을 보시면서 내가 어느 부분을 더 개발해 나가야 될까 이런 것을 참고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정리해보면요. 나의 진로를 잘 고민해 보신 학생들, 나의 진로가 비교적 명확한 분들은 나의 역량과의 관계를 한번 생각해 볼 수 있을 것 같아요. 혹은 나의 역량을 알았다면 이 역량이 어느 곳에 잘 어울릴까를 역으로 생각해 볼 수도 있겠죠? 진로를 아직 결정 못 하신 분들은. 요걸 한번 생각해 보시면은 검사 결과가 여러분에게 도움이 될 것 같고요. 그 다음에 역량은 근육처럼 개발이 가능한 것이에요. 즉, 초등학교 때 나의 역량은 사실 미비했을 거예요. 중학교, 고등학교로 올라가면서 역량이 커졌겠죠. 그 말은 내가 성인이 된다면 더 역량을 키우고 개발할 수가 있다는 거랑 같은 맥락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이것은 고정된 것이 아니라 상승할 수 있는 것이다. 나의 부족한 역량이 있다면 나의 학창 시절을 통해서 어떻게 성장할 수 있을까? 어떻게 개발할 수 있을까? 고민해 보면 될 것 같아요. 동아리 활동도 있을 수 있겠죠? 방송부라든지 아니면 밴드부라든지 이런 여러 가지 동아리 활동을 통해서 나의 부족한 역량들을 개발해 나갈 수 있겠죠. 독서 활동도 도움이 될 거예요. 나의 부족한 역량, 특히나 문장 표현력 같은 경우에 독서 활동 같은 걸 통해서 엄청나게 개발할 수 있겠죠. 문해력도 마찬가지고요. 그 다음에 조별 활동에 적극적인 참여랄지 아니면 나의 수학적 역량, 예를 들면 아까 창의적 사고의 수학력, 수학적인 능력이 중요하다, 분석력이 중요하다 이렇게 말씀드렸잖아요. 학업을 통해서 그 역량을 개발해 나갈 수도 있을 거예요. 그래서 이런 식으로 여러분이 자신의 역량을 자신의 진로와 비교하면서 부족한 부분을 어떻게 향상시킬 것인가를 고민하시면 이 검사가 여러분에게 도움이 되실 것 같습니다. 긴 시간 들어주셔서 감사하고요. 여기서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